자, 2024년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히든풋볼 목요부고요. 안녕하세요, 황대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네, 오늘 목요부. 주원이 형 목요부 좀 오랜만에 오지 않나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뭐 저번 스케줄도 있었고. 주에 주원이 형이 목요부에 그랬던 것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주 휴가. 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좀 편지 네. 좀 어떠신가요? 아, 휴가 잘 다녀오셨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같이 그 입중계를 했어요. 아, 네네. 저랑 스페인 경기? 저랑 네. 영우 형님이랑 그리고 그때 한 명 누구였죠? 수빈이 형. 네, 이렇게 입중계를 했는데 그때 저희 그 삼성 AITV 광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좀 어버버하다가 나중 가니까 그 철판 광고 잘하더라고. 네네네. 오늘도 저랑 하잖아요, 새벽에. 스페인, 이탈리아. 네. 그 경기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알베르토가 또 여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정코치와 제가 또 알베르토와 함께 중계를 합니다. 자, 4시에는 이제 그렇게 중계가 되고 1시에는 저랑 당군 형이랑 피터 형님이랑 네. 잉글랜드 경기 그렇죠. 잉글랜드랑 덴마크랑 하죠. 네, 맞아요. 1시, 4시 있습니다. 오늘. 근데 유로 얘기 나와서 잠깐 하는 건데 진짜 수준 높아졌더라. 유로.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 변방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예. 그 이제 튀르키예, 조지아, 조지아나 루마니아 이런 팀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씨, 잘하더라. 옛날에는 진짜 그런 팀들이 많이 좀 뭐랄까 되게 당연히 네. 지금도 사실 수세에 몰리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는 그 볼 차는 걸 보니까 막 준비된 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수준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저는 딱 아시안컵이랑 비슷한데 아시안컵도 그런 느낌이 그치, 되게 그치. 강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평균적인 레벨은 좀 더 위인 거죠, 사실. 또 유럽 국가들이. 사실 아시안컵 맞아요. 때도 보면은 막 타지키스탄 그래. 뭐 이런 네. 팀들 와 너는 보면서 가면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네. 요르단 뭐 말할 것도 없고 진짜 그러니까 잘했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그런 팀들이 뭐 정세가 좀 불안하고 또는 축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런 팀들은 훈련을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니 저는 그래서 네. 그 아시안컵 때는 그러니까 막 저는 막 팔레스타인, 홍콩 이런 경기도 보면서 근데 생각보다 뭔가가 막 좀 나온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유일하게 비슷했던 건 중국밖에 없어요. 그쵸. 맞아. 그냥 똑같아. 옛날 그 보던. 팔레스타인이랑 할 때가 딱 그랬어요. 네. 팔레스타인인가 타지키스탄이랑 타지키스탄이랑 할 때예요. 예.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번 유로도 되게 특히 나 조지아 튀르키예 경기 엄청 재밌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저는 경기 중에 제일 재밌잖아요. 대회 경기 중에. 그리고 뭐 헝가리 같은 팀들도 뭐 나름 충분히 이제 선전을 할 수 있고 이 앞에 이 전체 토픽을 좀 진행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가 이제 티빙이랑 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유로 2024 영상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관련해서 분석 컨텐츠도 여러분들께 이제 꾸준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는 개눈깔의 시선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걸로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이브 때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좀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방송을 한 20-30분 정도 일찍 끝내고 아래 내려가서 개눈깔의 시선을 따로 촬영해가지고 이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것만 먼저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영상 분석으로 이제 개눈깔의 시선을 한다. 리얼 개눈깔이죠, 그렇죠. 리얼 개눈깔. 아니 이 개눈깔 형님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영상이 있는 거랑 그 글은 제스처도 사실 옛날에 안 했잖아요. 아니, 대표님이 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윙 해서 이렇게 하신다. 아니, 갑자기 내가 그랬어? 네, 생각나가지고. 점점 재밌어지죠. 두 번째 연달인데 개눈깔 온 윙! 이러면서 옆에서 막 하셨을걸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상처받았네. 그게 쌓여 계셨던 거예요. 제가 한 반년 넘게. 왜 그랬어 그때? 아니, 웃겨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니까 생각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한번 리마인드 해봤습니다. 게르난이에요. 게르난? 사르난 아니고? 사르난 말고. 네, 그래서 오늘 그 게르난 네. 그거 저희가 이따 영상으로 이제 같이 할 예정이라서 장코치님이 이제 항상 얘기를 하셨던 게 이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영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게 너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상으로 직접 함께 분석하는 개눈깔의 시선은 어떨지 여러분 저희가 클립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코치가 얘기한 대로 편집이 돼야 되는데 그걸 다 미리 얘기해가지고 그 장면이 나오는 건가요? 네, 이게 또 제가 그 K리그 컨텐츠 그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해서 아까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영상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대표님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그 손흥민 선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올라왔다고 하니 저희가 그 벤탄쿠르 선수 관련 발언을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벤탄쿠르가 이제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발언한 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우루과이에서 리포터와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리포터가 이제 손흥민 셔츠를 달라는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손흥민 사촌 뭐 이제 이런 언급을 하면서 뭐 어차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걸로 뭐 줄까라는 이제 그런 대답을 하면서 이게 좀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은 아시아인 외모 거기서 거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했어요. 이 남미 선수들의 이러한 발언들이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그런 제스처라든지 이런 게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나왔었고 솔직히 메시도 예전에 했습니다. 네, 메시도 예전에 그 눈 찢는 제스처를 했었고 네. 호나우두도 했었잖아요. 호나우두도 맞아요. 네. 호나우두도 했었고 그리고 뭐 가깝게는 U20 월드컵 당시에 발베르데가 이제 우리나라 팬들한테는 제일 그런 임팩트가 좀 있었는데 이 남미 선수들만 뭐 우리가 특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만 이쪽에 관련된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제스처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그건 있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 이거 나 인종차별 당했다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그냥 인종차별인 건 맞아요. 네. 맞는데 근데 이제 관계를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스페인 있을 때 그 일요 리그를 뛰었었어요. 아 그때 이제 그 동료들이 했던 거. 네, 리그 뛰었는데 그거 하면은 거기는 이제 다 뭐 요새는 K7이나 이게 K6 막 이런 데도 다 하지만 협회 가서 등록하고 그러면 이렇게 증을 줘요. 증을 그래서 심판이 다 확인하거든요. 등번호랑 사진번호 확인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름도 제 이름은 스페인어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하고 막 뭐 심판이 이제 막 이름 막 잘 못 읽고 하니까 이제 저 같은 팀 막 친한 애들이 막 이제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저 이렇게 하면서 야 이렇게 되네 찾으면 되지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걔가 저랑 친한 친구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근데 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제가 기분이 나빴다면은 그거를 이제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굳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저는 결국에는 이제 벤탄쿠르랑 이제 손흥민 선수 관계도 방금 제가 얘기한 관계랑 아마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느꼈을 때 자체에서 서로 간에 그런 게 뭐 문제가 없다면은 사실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게 어쨌든간 그게 공적인 방송에 나가는 거였는데 거기서 그거를 한 건 확실히 좀 경솔을 하긴 했다. 근데 이거를 뭐 벤탄쿠르가 인종차별자다. 완전 막 또 몰아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벤탄쿠르도 SNS에 즉각적으로 사과문을 올렸고 그 사과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 이제 배드 조크, 그러니까 좀 나쁜 그런 농담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처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글을 작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전체적인 의견은 이제 장코치님이랑 같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사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그런 대화였다면 뭐 이게 외부적으로 나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 리포터가 이제 방송에서 했으니까 이게 다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하나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저는 기분이 안 나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저는 그런 농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둘 간의 관계로만 뭐 봤을 둘이 때는. 평소에 그런 농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쨌든 그 말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시아인은 다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발언을 방송에서 얘기한 것은, 이거는 저는 조금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벤탄쿠르, 그러니까 둘 간의 기분이 안 나빴어도 이걸 보고 있는 한국인들, 아시아인들은 저는 충분히 이거 기분 나쁠 수 있는 포인트다. 네, 이게 꼭 인종차별이 아니더라도 둘끼리 대화하는 거라고 해도 방송이나 공적인 장소여서 그 둘 간의 대화가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자리라고 한다면 꼭 인종차별이 아니더라도 그 둘 간의 그 농담도 누군가에게 확대적으로 뭔가 이게 전해지거나 누군가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좀 이렇게 해당될 수 있는 말은 그들 간의 농담이라고 해도 좀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벤탄쿠르 사과문을 딱 처음 보고 느꼈던 건, 이거는 단순하게 손흥민 개인에 대한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과 범위를 좀 저는 광범위하게 그쵸.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혹 이제 내 발언으로 인해서 뭐 상처받았던 뭐 한국인이나 뭐 아시아인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은 나 그런 마음 없었고 앞으로 뭐 조심하겠다. 이런 게 있었다면 저는 훨씬 더 깔끔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저는 불타는 요소가 된 거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서, 뭐 어찌됐건 간에 사과문을 올렸고, 그리고 그 앨러스 디어 골드 기자 있잖아요. 네. 이제 토트넘 전담으로 우리나라 팬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골드 기자도 이게 좀 더 넓은 범위의 한국인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내용을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저랑 약간 비슷한 거라고 보고, 여기 하나 떼놓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그 베르나르도 실바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이었죠. 10월에 이 베실바가 본인 SNS 계정에
그 맨디 어린 시절 사진하고 이 콩기토스라는 브랜드 그 마스코트 이미지를 같이 올리면서 이거 누군지 맞춰봐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 게시물을 지우고 요즘 친구랑 농담도 못하냐라는 후속 트윗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베실바가 이후에 FA한테 기소를 당해서 한 경기 출장 정지, 5만 파운드 벌금, 추가적으로 2-3번 규정 위반을 인정하고 나서 대면 교육을 이수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비슷한 잣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벤탄쿠르 쪽에도 저는 무언가 제재가 들어가는 게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유사하고 거의 똑같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단순히 이제 그게 흑인이냐 아시아인이냐의 두고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 눈 찢는 행동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동양인의 어떤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흑인을 뭔가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보다는 좀 덜 알려진 거는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전 그래서 솔직히 이거 까놓고 얘기해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발언한 거 아시아인 아니고 흑인이었으면 엄청 예민하죠. 전 이거 폭발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그랬겠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아인들이 거기에 좀 화를 내죠. 사실 아니 무슨 흑인이면은 아니 뭐 블랙 라이브스 매러 뭐 이런 것도 하면서 거기 전에 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걔네들이 동양인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차별을 받는 흑인조차도 동양인을 차별하고 그거에 대해서 덜 예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뭐 벤탄쿠르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는 딱 요 정도까지 다루려고 했었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 인스타그램도 살짝 보겠습니다. 바로 네. 올라온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벤탄쿠르와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했고 벤탄쿠르 실수했고 이거 알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탄쿠르가 뭐 의도를 가지고 불쾌한 말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우리는 굉장히 친한 사이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프리시즌에 다시 뭉쳐서 이제 클럽도 토트넘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뛸 거다라는 내용을 손흥민 선수가 올렸고 결국 이제 손흥민 선수랑 벤탄쿠르 선수 둘 사이에서는 사실 그냥 가벼운 농담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냥 벤탄쿠르 이런 의도 없었고 우리 잘 마무리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올려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하는 도중인 것 같아요. 토트넘 이 공식 구단에서도 SNS를 통해서 이 성명문을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거 내용도 보면요. 벤탄쿠르 인터뷰 영상 그리고 선수가 이후에 했었던 그런 공개 사과에 이어서 토트넘 클럽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뭐 이제 그런 인종 간의 다양성이나 평등 그리고 포용 목표에 부합하는 이 모든 선수를 위한 추가 교육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벤탄쿠르 선수한테 이러한 교육이 있을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실바도 FA 측에 기소당하고 나서 대면 교육을 이수를 했던 것처럼 벤탄쿠르 선수는 토트넘 구단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좀 그런 내용입니다. 뭐 손흥민 선수 얘기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차별, 뭐 우리 클럽이나 우리 게임 내부 그리고 사회에서도 더 이상 자리가 없다. 이거는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 구단 역시도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약하자면 우리 선수 우리가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인종차별 다 몰아내야 되는 거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구단 측도 이제 성명문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좀 그런 건 궁금하긴 해요. 뭐 FA 측이나 이런 데서도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리액션이 있을지는 아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사무국 징계 관련해서는 이거는 아마 뭐 추후적으로 뭔가 리액션이 있을 거니까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뭐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뭐 둘 사이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걸 보고 좀 그런 불쾌한 감정을 느꼈었던 한국인들 혹은 아시아인들이 있다면 아까 장코치가 얘기했잖아요. 그 받아들인 사람이 그걸 인종차별적인 걸로 느꼈다면 그건 인종차별을 한 게 맞다. 하지만 뭐 이제 벤탄쿠르가 얘는 그냥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약간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감이 또 있으니 그리고 토트넘 성명문 손흥민 선수도 인스타 스토리 뭐 다양한 게 올라왔으니까 추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벤탄쿠르 선수의 이 손흥민 선수 관련 발언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원래 저희가 1번 토픽으로 다루려고 했었던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도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제가 한 2군데 거를 들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 거는 연합뉴스 TV.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9차 회의를 열고 후보군 12명의 주요 전술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최종 협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고 조만간 10차 회의를 열어서 4명에서 5명 정도의 최종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근데 여기에 약간 국내파 감독으로 무게가 실린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연봉적인 문제가 지적이 됐었던 게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나가면서 대략 수령했던 게 뭐 이제 30억 정도의 위약금이라고 지금 보도에는 나오는데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천안 그 축구센터 건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대출도 받았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연봉이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라고 연합뉴스 TV 쪽에서는 이제 보도가 나왔고 KBS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사령탑 후보는 12명. 근데 이제 국내는 홍명보 감독과 김도훈 감독이 이제 리스트업이 됐다고 하고요. 외국인 감독 10명에는 그 전북을 이끌었었던 조세 모라이스 감독. 모버지. 네, 모버지도 이제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과 협상의 그런 이원화가 감독 선임 실패 원인이었다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뭐 정혜성 위원장이 직접 면접뿐만 아니라 뭐 협상 과정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단순하게 언론 보도 나온 거 외에도 청이 형이 이제 직접 취재하신 네, 그 내용을 한번 짧게나마 이제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텍스트로 좀 이제 전달을 받은 게 있는데, 일단 100명에서 최종 후보를 꾸리는 단계에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한축구협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철학 그리고 게임 모델 여기 플러스 이제 뭐 예산적인 부분도 좀 고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게임 모델과 철학은 오늘 그 대한축구협회가 저희 이거 이제 대본인데. 그 한국축구 기술 철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성명문 뭐 이런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다뤄볼 예정이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시아에서 활약했었던 감독으로 완전 폭이 좁아져가지고 그들만 대상으로 협상하는 거 아니냐. 근데 청이 형이 취재한 바로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보군을 추리고 하다 보니까 그 아시아에서 활약했었던 지도자들이 여기에 리스트업이 된 것이지 이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감독 선임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국적보다도 실력이 제일 중요한 데다가 앞서서 이제 보도에서도 나왔었던 그 뭐 협상은 기술위원회가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뭐 담당자가 하고 뭐 이런 것도 잘 보완해서 이제 뭐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이제 청이 형이 취재하면서 느낀 그런 뉘앙스적인 건 그만큼 좀 빨리 선임을 해가지고 이 절차를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보인다고 해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전력강화위원장이 감독 추천도 하면서 협상하는 자리도 진작에 함께 했어야 됐다고 봐요. 그 당사자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깔끔하게 처리할 것인지와는 별개로 시스템적으로 협상은 다른 사람이 별개로 하고 추천은 별개로 하고 별개와 별개로 뭔가 일을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저는 이게 지금 감독 선임이 벌써 반년 넘게 거의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러는 데 있어서는 그런 업무가 너무 분리된 부분들이 저는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만약 국내파 감독이 됐을 때의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네, 어떤 감독이 와서 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딱 부임 딱 했을 때의 그 여론도 중요하긴 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근데 그 딱 부임해서 국내파든 뭐 해외파든 뭐 국내파 감독이 됐을 때도 뭐 성적 잘 내면 이제 그 여론이 점차 이제 좋은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데 초반에 어떤 그 딱 선임했을 때 그 분위기도 협회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거다라는 생각인데. 왜냐면 여론적인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제 감독 잘못 뽑으면 월드컵이 더 직결되기 때문에. 왜냐면 임시 감독을 지금 2번 했잖아요. 네. 3월 한 번 하고 6월 한 번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올림픽도 우리가 못 나가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월드컵이라고 해서 물론 참가국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또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 월드컵 나갔을 때 우리가 또 맨날 조별리그 통과하고 뭐 16강 간다 이런 거보다 진짜 좀 원대하게 저는 이제 원대한 어떤 꿈을 꾸는 대표팀을 좀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그냥 16강 좋죠. 잘한 거죠. 근데 야 우리 목표는 16강이 아니고 8강 내지 4강 또 간다 뭐 이런 또 원대한 목표가 있는 대표팀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감독 선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 아까 지금 방금 형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벌써 6개월이에요. 반년 지났어요. 임시 감독 2번입니다. 네. 네. 때문에 참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국내 감독 중에서는 뭐 이제 홍명보 감독 그리고 김도호 감독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도에서는 나왔는데
홍명보 감독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고사를 했고 김동훈 감독은 마찬가지로 지금 뭐 전화기도 꺼놓고 약간 외부와 접촉을 최대한 좀 피하고 있다,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고 이제 나온 가운데 이제 굳이 이들이 계속 고사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는 그림도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원하는 감독들이 아예 협상이 안 되고 누군가를 감독으로 앉혀야 될 때 한국 축구가 이렇게 어려우니 제발 부탁드립니다라고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어서 계속 이런 국내 감독들을 후보에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고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동 감독도 이제 얘기했잖아요, 인터뷰 때. 임시 감독은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발언도 했었고. 네.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돈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진짜 돈이 없어요. 그럼 외국인 감독이 사실 수준급의 외국인 감독은 진짜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수준급의 외국인 감독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모르겠습니다. 뭐 대한축구협회 스폰이 어떤 식으로 정확히 이루어지는 저는 모르니까. 근데 뭔가가 큰 어떤 뭐 스폰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 돈으로 어떤 좋은 감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극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장코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클린스는 위약금도 있고 지금 대한축구협회 자체가 이 단체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저는 그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게 위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 또 기회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사람을 채용하는 입장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클럽으로도 그렇지만 대표팀도 특히 이제 경력을 막 유독 요구를 많이 하죠. 근데 경력 물론 중요하죠. 있으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검증이 됐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지. 네,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돈을 좀 더 드려야 되는 건데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돈이 없으니까 그런 포트폴리오가 없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외하고 이 사람이 좋은 감독인지 좋은 코치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강제예요. 돈이 없으니까. 야, 너 돈 없어. 돈 없으니까 야, 네 이거 봐야 돼. 예를 들면 뭐 그냥 차로 하자면 그래서 뭐 중고차를 사는 거죠. 중고차를 사는데 검수를 해가지고 뜯어봐가지고 막 이게 뭐 막 침수차인지 아닌지 그리고 막 이게 뭐 엔진 성능이 어쩐지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능력을 지금 갖춰야 되는 상황이 의무적으로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그냥 뭐 해서 경력 돈 좋은 있으니까. 사람, 네, 돈 있으면 데려오면 되는데, 근데 좋은 거는 그거죠. 이거를 이번 기회에 뭐 반년 지나고 막 어영부영하고 뭐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되려 이번 기회에 그걸 갖출 수 있는 조직, 갖출 수 있는 분들이 그 협상 과정까지 간다면은 이거는 진짜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까지도 향후 대표팀 감독을 데리고 오는 데서도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만약에 이제 추후에 우리가 이제 여유가 좀 생겼어.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좀 그래도 짱짱한 감독들을 데려올 수 있게 됐어. 그때도 이 능력이 발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얘 포트폴리오는 좋아. 사실 그럴 수 있잖아. 포폴은 좋은데 막상 이게 딱 데려왔을 때 사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장담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실패라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 감독을 뜯어보고 안쪽을 들여다보고 그 과정 안에서는 뭐가 있었나, 이 감독이 지향하는 바가 지금 우리 대한축구협회가 목표로 하는 점이랑 어느 정도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이제 다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장코치 얘기는 어쨌든 지금은 그걸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죠. 안 하고는 우리가 감독 선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우리가 안목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팅창 보면 이렇게 다들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막 이거에 대해서 막 뭐 이렇게 무조건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번처럼 대표팀 감독 협상하는데 돈 없다 얘기가 이렇게 여러 번 계속 나온 적이 있냐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진짜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그렇게 돈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뭐 싫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네.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긴 한데, 근데 협회가 돈 없다고 얘기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약간 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짱짱한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의 그 협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뭐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전부터 잘했어야 했던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몰라요. 나는 사실 이제 협회가 뭐 이런 것도 뭐 이게 발표하고 했는데 과연 이제 그 앞에서 리더가 나와가지고 우리 협회가 나아가는,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나아가는 어떤
그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꿈이 뭔지, 목표가 뭔지 이런 것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뭐 주먹구구식이고 뭐 그래가지고 좀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만큼 감독 선임에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면서 임시 감독을 A 매치 때 내세우고 이런 적이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김동훈 감독이 딱 선임됐어요. 네. 그럼 괜찮아요? 여론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은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럼 봐요. 몇 개월 동안 했는데 돌고 돌아 김동훈이야?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동훈 감독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김동훈 감독도 대표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몰라요. 아니, 딱 알 수도 왜냐면 있고. 그 우리가 네. 아까 얘기했었던 그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김동훈 감독은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있는 감독이에요. 울산에서의 그 커리어 네. 물론 리그 우승은 못했지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었고. FA컵 우승 경험도 그러니까 있고. 아시아권에 있어서는 그래도 정상에 올라봤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는 있는 감독인데 그거에 추가적으로 진짜 이제 이 감독이 그거를 뜯어봐야죠. 근데 그걸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국내에서 만약에 그냥 다 이유 뭐 없어 안 될 이유 없고 그냥 국내에서 최선은 누구야? 국내 감독 중에 홍명보인가요? 국내 감독이 최선은 누구야 지금? 현존하는 감독 중에? 누구예요? 국내 감독 중에 이종효야? 에이, 근데 현재 계약이 있는 감독을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니 근데 이제 그거 빼고 해야지. 네. 빼고 그건 빼고 그냥 해야지. 빼고 네. 네. 신태용? 신태용 얘기 많이 나오고 네. 홍명보 그럼 홍명보 신태용? 와 강원이 잘 나가긴 하나보다 윤정환이 나오네. 피터 얘기 나오는데 피터 그 유로 우승했거든요. 네, 저랑 같이. 예. 나도 그렇게 따지면 나도 아시아컵 우승했어요. 이츠 커밍홈? 네, 이쪽은 유로입니다, 선생님. 아시아컵 무시하나요? 아시아컵 우승하기가 더 힘들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지금 60몇 년 동안 우승 못했는데. 잉글랜드는 우승을 아예 못했어요. 아, 그랬구나. 넘사죠. 심지어 96 자국이었는데 우승 못했단 말이야. 그래. 네, 근데 진짜 의견이 봐봐. 엄청 갈려요. 국내에는, 여기도. 그러면 외국인은 우리가 수준급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급의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럼 그런 감독이 있었을 때 돈이 걸린단 말이야. 그냥 내가 봤을 때 협회도 지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자체적으로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데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지금 이시토리를 감독하는 사람 얘기 나왔잖아요. 포르투갈 감독. 예. 근데 뭐 재계약했다던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스토리 같은 경우가 딱 그 포르투갈에서는 그 등용문 같은 클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되면은 뭐 마르코 실바 같은 경우도 그쵸. 거기 있었고 네. 이제 그랬는데 이스토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등용문 같은 데인데 그래서 그 사람도 만약에 뭐 재계약해서 오지 않게 됐지만 그 사람도 왔으면 상대적으로 연봉 같은 건 좀 적었을 그렇지. 거란 말이죠. 그렇지. 좀 젊은 이름이고 흔히 말하는 포폴이 그렇지. 아직 없는 감독이니까. 네, 아까 저희가 얘기한 그런 류의 감독이니까 근데 그런 감독을 조금 더 찾아보면은 근데 또 없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는 이 한국 선수들이 워낙 B클럽 선수들도 많고 한국 선수들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유럽에서도 뭐 저도 뭐 이제 막 이게 연락하고 지내는 감독들 있지만 다들 되게 좀 이게 관심이 되게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스페인 쪽도 그렇고 뭐 포르투갈 쪽도 그렇고 컨택을 해보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결국에는 뭐 그게 좀 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안목을 길러라. 이 기회에 진짜.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이 한국 쪽 기술 철학이라는 게 오늘 그 나왔는데 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그 PPT 형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서 저희도 일부만 가져왔죠. 그러니까 몇 장이 있는데 그 게임 모델 관련된 그러니까 장코치님이 저희 이제 처음 나오셨을 때 언급해주신 그 게임 모델 관련된 파트가 있어서 저희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한국 축구 기술 철학이라는 그거 이제 10페이지를 보면요.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결국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이 추구해야 되는 그 대표적인 그 포인트들이거든요. 빠르다는 것은 물리적인 속도에 국한되지 않고 실천하는 행동력, 민첩성, 변화에 따른 반응 뭐 이런 거를 다 내포하고 있고 용맹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료와의 뭐 연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이제 경합, 두려워하지 않는 이 태극전사가 갖춰야 할 기백을 좀 의미한다. 도전적인.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제 정신이거든요, 사실. 잉글랜드 정신. 그렇죠. 잉글랜드 정신인데. 네, 이게 대한민국 정신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도하는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이행할 때 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이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저는 궁금한데 네. 이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뭐 좋은 얘기들인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최근에 만든 거겠죠? 오늘 발표한 오늘 거예요. 발표- 그러니까 최근에 알고 만들어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만들다고 해서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을 작년 거니까. 1월부터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 2023년. 예, 이거 기술 부서가 설립이 작년에 이제 돼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이제 상황은 클린스만은 몰랐나 보네. 우리가 이제 그 클린스만 감독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클린스만 감독 있을 때 이걸 만들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느리고 용맹하지 못하고 주도하지 못하는 네. 이런 축구를 우리가 보였는데 네.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면 작년이면 1년이 넘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클린스만이 한참 활동하고 그럴 때인데 네. 심지어 이제 시작할 때는 클린스만 선임되기 그냥 전이기도 내가 말하는 건 해요. 뭐냐면 좋은데요. 이거에 맞는 감독을 선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축구협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다음 장을 보면 그러니까 KFA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게임 모델에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게임 모델이라는 게 단순하게 하나의 경기에 대한 접근법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태극전사의 발굴과 육성 등을 포함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네. 이걸 이제 본다는 얘기가 될 테고 이후에도 한국 축구의 강점, 특성, 세계와의 격차, 뭐 트렌드를 분석해서 지속적인 게임 모델의 발전을 주도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가 나옵니다. KFA 네. 게임 모델의 구조.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당연히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 그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이 포함이 돼 있고 전체적인 게임 플레이가 오가기 전에 뭐 공격, 공수 전환, 수비, 뭐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 이런 세부 원칙들하고 당연히 이게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게 선수 스카우팅, 플레이잉 스타일이나 포메이션, 뭐 컨셉 플랜, 훈련, 그리고 여기 분석하고 이걸 피드백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한 차원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유망한 선수들을 발굴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미래 태극전사를 네. 발굴한다라는 유망주적인 관점에서도 이걸 이제 본다고 하고 여기서 하나 더 발전을 한 게 대한축구협회 훈련 가이드라인과 코칭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걸 훈련하고 교육하고 여기가 이제 선수의 발전으로 이어지게끔 좀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게임 주요 원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8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텍스트만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이거 텍스트만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좋은 얘기 다 그냥 그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네, 그냥 뭐랄까 이거 뭐야? 자, 아니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약간 약간 복무신조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저는. 이거 좀 네. 너무 갑작스럽지만 네. 올해 초에 비슷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원사석 블링즈 SNS에 수원. 네, 그때 알아요. 알죠. 그때 네. 팬들은 일단 팀이 K리그 2로 떨어졌기 때문에 프런트나 어떤 구단 자체적으로 좀 뭔가 더 이렇게 뭐 반성을 하고 더 잘해보겠습니다라는 발표를 원했는데 그때 수원이 인스타로 남겼던 게 뭐 이런 축구를 하겠다. 맞아, 그리고 맞아, 제가 맞아, 기억 남는 거는 심판에게 항의하지 않는다. 맞아. 그거 그런 있었어, 내용들이 있었어. 쭉쭉쭉 줄에 있었는데 그게 팬들한테 엄청 비판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이 일단 틀린 말이 없고 한 번쯤은 내부적으로 이런 걸 확실하게 모델을 잡고 가는 게 맞다. 근데 항상 이런 어떤 원칙을 말하는 사람과 이 원칙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별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8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8가지를 제가 쭉 읽으면서 아까 이제 든 생각은 아니 이건 너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지금 말로 물론 이제 그걸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지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만 지금 대본을 보고 있으니까 1번 우리는 능동적인 축구를 구사한다. 이게 제가 그걸 본모신조처럼만 읽어볼게요. 네. 이게 본모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약간 이런 느낌. 우리는 능동적인 축구를 구사한다. 둘, 우리는 다양한 포메이션으로 축구를 한다. 셋, 우리는 공격 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수비 시 수적 열세를 피한다. 넷, 우리는 공간, 시간, 상대의 압박을 이겨낸다. 다섯, 우리는 1대1 상황을 반드시 이긴다. 여섯, 우리는 주변을 지속적으로 살핀다. 일곱, 우리는 경기장 안과 밖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여덟,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침착함과 냉정함을 유지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딱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진짜 딱 이렇게 딱 맞는 것 진짜 같아요. 내용이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이건 충무신조라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는 경기장 안에서 당연히 이제 어떤 팀이나 선수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이거를 다 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올라왔는데 이따가 내가 한번 쭉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양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단편적인 어떤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너무 뭐랄까 그냥
언제나 이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팀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팀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그냥 포괄적으로 너무 다 들어가 있다. 그렇죠. 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있어요. 이 8가지가 사실 다 좋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팀 아까 뭐 장코치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표팀의 레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 뛰고 있고 파리란다. 그 프랑스 도메스틱 트래블을 한 팀에 또 스쿼드 멤버가 들어가 그렇죠. 있고 네. 또 우리가 발롱도르에서 수비수 또 되게 높은 순위 그래도 김민재 같은 선수들 이제 포함이 돼서 대표팀 레벨이 올라갔는데 유럽 리그에 얼마나 많은 선수가 또 뛰고 있습니까? 이제 그 선수들이 어쨌든 이런 축구를 함에 있어서 이걸 지향점으로 잡고 지금 뭐 유소년 단계라든지 성인 단계라든지 구분하지 않고 이 철학대로 우리가 쭉쭉쭉쭉 시스템을 갖춰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깝게는 일본이 그렇잖아요. 연령별 대표팀하고 성인 대표팀하고 하고자 하는 축구 스타일이 같으니까 콜업이 됐을 때 그리고 이 선수가 발탁이 됐을 때도 크게 잊을감 없이 그 축구에 녹아드는 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게임 모델을 이제 갖추고 이걸 꾸준하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이게 진짜 주원 형 말대로 딱 텍스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길게 풀어 쏘는 느낌이 확실히 있다. 그럼 그냥 어차피 이렇게 발표를 한 거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때 우리 벤투 감독 떠나고 후임 감독 정하는 과정에서 축구협회 누군가는 그래도 벤투 감독이 만든 적극적인 축구의 스타일을 주도하는 축구의 스타일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결국 선임에 있어서 그 절차를 무시하고 성향에 맞지 않는 감독을 선임을 했잖아요. 저는 이 내용들이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한 번쯤은 분명히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더 돌아봐야 될 강조하고 필요는 있는데 있어요. 근데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걸 다 지켜서 앞으로 이 말에 따라서 우리 축구협회도 다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거 거죠. 풀로 나온 거 잠깐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풀로 나온 거요? 네, 여기서 그냥 얘기하면서 네. 그 보고 싶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좀 저는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런 식의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으니 이거를 강조해서 우리는 이 철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대표팀이 연령별 대표팀부터 성인 대표팀까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게끔 준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좋은 말을 다 이제 쏟아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색깔을 가져갈 거냐라는 어떤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서 예, 그게 좀 뭐랄까 계속 너무 물음표가 많아. 일단 뭐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전체 한번 네, 제가 네, 띄워드릴게요. 네. 이게 그러면 용량이 이거- 제법 됩니다. 네, 이게. 이걸 한번 보신 동안에 어쨌든 우리가 장코치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 게임 모델적인 측면이나 그런 걸 네. 봤을 때 뭐 이제 요런 거 뭐 그냥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약간 지금 반감이 벌써 생기신 게 너무 좀 추상적이다. 너무 약간 뭐 맹목적인 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냐라고. 뭐 너무 뭐 네. 하나만 하는 소리 네. 한다 뭐 이런 약간 식으로. 그런 거잖아요. 뭐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구를 들었을 때는. 그래서 근데 저는 근데 이게 게임 모델이라는 게 결국에는 상위 원칙이 있고 이제 하위 원칙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하위 원칙이 있고 그러니까 뭐 차하위 원칙이라고 보통 하긴 하죠. 상위 원칙 있고 하위 원칙 있고 차하위 원칙 있고 또 차차하위 원칙 있고 막 이렇게 계속 내려가서 점점 세부적으로 되긴 하는데 그 법 조항 이런 것처럼 뭐 네. 몇 항 몇 네. 조에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히든 풋볼 할 때 제가 일했을 때 발렌시아 구단 게임 모델 이렇게 잠깐 엑셀 네, 때 보여주셨어요. 페이지 조금 잘라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위 원칙으로 점점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맨 위에 있는 상위 원칙들은 사실 조금 추상적이긴 해요. 원래.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뭘 하나 드리면 이제 12월에 스페인 갔다 왔잖아요. 네. 발렌시아 오랜만에 갔는데 그때 이제 구단 방문해서 보니까 저 있을 때랑 게임 모델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막 문서도 그렇고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발렌시아를 구단을 지금 예로 들려드리면 왜냐면 거기도 지금 이제 막 연령대 선수들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잘 되고 있는 구단인데 거기는 그 게임 모델 사실 게임 모델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 철학이죠. 철학에서 시작이 돼서 게임 모델로 넘어가는데 철학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문화나 아이덴티티를 감안했을 때 그 핵심 문구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그 발렌시아노죠. 스페인어로는 아니고 그러니까 조가르알 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직역을 하면은 불을 플레이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파야스라는 축제가 3월에 되게 스페인에서 큰 축제가 있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막 조형물 만들어 놓고 나무 목조 조형물 만들어 놨다 그걸 다 불로 태우고 이제 하는 축제예요. 되게 큰 행사예요. 스페인 전국에서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봤을 땐 불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축구를 대변하는 키워드는 결국 불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플레이한다라는 거를 키워드로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것도 좀 뜬금없잖아요. 추상적이죠. 네, 불을 뭐, 플레이한다. 불을 약간 이게 뭐야 이게? 그 느낌, 그러니까 투혼 우리 예전에 있었던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그런 네. 느낌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죠. 거기서 시작해서 제가 일했을 때보다는 훨씬 좀 심플해졌더라고요. 좀 많이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것도 이제 4개 국면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공격, 수비, 수비 전환, 공격 전환 나눠져 있는데 네. 저 일했을 때도 발렌시아 구단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12월에 가서 보니까 공이 있을 때랑 공이 없을 때로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심플해졌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공이 있을 때에 공격이랑 공격 전환이 들어가 있는 거고 공이 없을 때에 수비랑 수비 전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뀌어가지고 이제 조금 많이 심플해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갈수록 엄청 이제 구체적이어야 돼요. 세부적이고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 누구는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각자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각자 다른 거를 시각적 이미지를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똑같은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직관적이어야 그렇죠. 된다는 중의적으로 거예요. 해석될 부분은 아예 없어야 된다. 네, 그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발렌시아 갔을 때도 이제 막 그 한국 프로사나팀 코치분들 가셨는데 이제 몇 분이 저한테 막 오셔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대단한 게 막 골키퍼 부서가 있어가지고 3명이 코치가 와서 막 이렇게 막 프레젠테이션을 했거든요. 근데 혼자 말 계속하면 힘드니까 중간에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요, 자기들끼리. 근데 그 한국 이 코치님, 감독 코치님들은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와, 근데 저거를 한 프레젠테이션을 누가 하든 똑같이 그거를 똑같은 걸 생각하고 한다는 게 자기들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진다고. 한국은 같은 팀의 감독 코치여도 다른 거를 자꾸 생각하고 이제 그게 정렬이 안 됐다 보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되게 큰데 의견차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걸 생각하고 이 발표부터 이렇게 3명이서 해도 그 갭이 없다는 게 되게 대단하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페이지를 보면은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이 있을 때, 공 없을 때로는 안 돼 있고 조금 더 그냥 원래 조금 더 코치 입장은 저는 제 입장은 좀 더 익숙하게 공격 수비, 수비 전환, 공격 전환 이렇게 돼 있고 네. 하위 원칙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졌고 만든 거 시도 자체는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맞아요. 왜냐면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게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꽤 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일단 완벽하진 않아도 하면서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네. 것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네. 맞춰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 있고 그 8개 항목이 뭐 누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복무신조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렇게 지향점을 잡고 쭉 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말이 끝나기 좀 죄송스럽게 네. 주원이 형이 방금 이 내용을 모두 다 보셨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사실 뭔가 강화전력 보고서라기보다 이름을 잘못 줬어요 사실.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대표팀 경쟁력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축구팀들이 가져가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되게 특별한 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얘기보다는 축구팀이라고 하면은 가져가야 될 덕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저 보고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거죠. 연령대들에서 이제 연속성을 꾹쭉 가져가겠다.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여기 막 네. 골든에이지 언급되고 네. 연령별 미래를 연령대고 뭐 하니까. 찾는다. 근데 골든에이지는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사실. 골든에이지 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모여서 보고 그냥 끝나는 약간 단발성의 느낌이 좀 강했는데 이제는 모여서 끝이 아니고 모여서 이런 가치들을 선수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서 다음 넘어오더라도 좀 연속성을 갖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게임 모델이란 게 원래 이제 그러니까 고정된 게 없어요. 게임 모델은 이제 그 포르투갈적 관점에서 보면 게임 모델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또 하거든요. 그 비터 프라드 교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시행착오 겪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근데 분명한 거는 그거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작업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 한 번 만들었으니까 야 이제 했으니까 이제 끝.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바뀌어야 돼요. 계속 디벨롭 해야 네, 되고. 하위 원칙도 바꾸고 뭐 또 차하위 원칙 또 생기고 상위 원칙 같은 경우 또 바뀔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 만든 거보다는 만들고 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뭐 되게 실망스럽다 이건 아니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이름 이제 제목 자체를 이제 대한민국 그 축구 뭐 어떤 그 기술 철학 발표. 기술 철학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축구의 기술 철학은 뭐지? 라고 딱 봤을 때 실망감이 있다는 거죠. 이건 대한민국 축구의 기술 철학이 아니고 모든 축구팀이 가져가야 될 철학을 그냥 네. 좋은 말만 다 그냥 박아놓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래도 뭐 어쨌든 이런 이제 정립을 했으니까 장코치 얘기대로 이걸 토대로 어떤 그 스타일의 감독을 선임을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나라 축구가 유소년 교육부터 시작해서 A대표팀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될지. 자, 대표팀 감독부터 오늘 발표된 이 기술 철학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다뤄봤고 마지막 주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로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유로 얘기를 매 히든 부분마다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유로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이 굉장히 어린 선수들 몇 명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2007년생 제일 어립니다. 유로 최연소고요. 바르셀로나 그리고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라민 야말. 이 크로아티아전에서 스페인이 3대0 완승을 거뒀고 스탯적으로 봤을 때도 뭐 드리블 4개 중에 3개 성공, 뭐 키패스 3회, 뭐 크로스도 좋고 빅찬스 메이킹도 2개나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 본인의 포지션상의 막상대가 그바르디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라민 야말인데 장코치님 이거 입중계 같이 하셨잖아요. 네. 저희 그때 크로아티아전 때 야말 활약상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신다 좀 어땠나요? 아니 뭐 말이 필요한가요? 아니 뭐 깡패 아닙니까? 솔직히 2007년생인데 메이저 대회 나와가지고 첫 경기인데 하는 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제 야말이랑 쿠바르시 둘 다 좀 보고 싶었는데 근데 쿠바르시가 못 왔. 네, 쿠바르시 근데 그래가지고- 또 이게 올림픽 어쨌든간 또 나올 거고 하니까 네. 빠졌는데 아이 뭐 이거는 뭐 솔직히 말이 필요 없죠. 이 정도로 메이저 대회 하자마자 플레이하는 거 보고 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커리어가 이제 말미까지 왔을 때 나중에 이 선수가 또 은퇴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제 커리어 추이를 쭉 봤을 때 선수의 캐릭터나 뭐 활약상이나 뭐 타이틀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메시랑 비견될 만 할지 그리고 스타일적으로도 메시랑 뭐 포지션이나 이런 걸로도 비교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바르셀로나 이제 올해 보신 분들은 아마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제 메시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가 비슷하냐면은 아직까지 뭐 플레이 스타일 이런 게 엄청 똑같진 않은데 그 샤비 알론소가 옛날에 선수 때 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이제 그 메시랑 더글라스 코스타를 그 옛날에 비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한 게 둘 다 왼발이고 둘 다 그러니까 메시도 측면에서 뛰었었으니까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수비를 잘 벗겨내잖아요. 이렇게 드리블 잘 치는. 사사삭 네. 수비 벗겨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둘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본 게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때 샤비 알론소가 뭐라고 얘기냐면 더글라스 코스타는 윙어라서 1대1을 해서 수비를 벗겨내는 거고 메시가 수비를 벗겨내는 거는 1대1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1대1은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 1대1이라기보다는 경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이제 수비를 벗겨내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야말도 저는 조금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시스트 포인트 까르바한테 코너킥해서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전면 특허죠 뭐. 예, 제가 입중계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좀 했지만 제가 이제 라리가 중계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대2, 3대3일 때 디시전이 판단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2007년생이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뭐냐면은 그 과르디올라도 이제 얘기한 게 있는데 빠르고 수비를 잘 벗겨내잖아요. 네. 그럼 이 나이 때 선수들은 거기에 의존을 해요, 보통. 내가 빠르고 내가 드리블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그거죠.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처음 넘어왔을 때 한 2, 3년 차까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볼을 좀 끄는 성향이 있었다. 그 네. 혼자 운동하던 혼자 시절. 운동했어요. 네. 그거에 의존을 한단 말이죠. 내 강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존을 해요.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의존을 하는 거랑 내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랑 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얘는 지극히 장점 극대화예요. 의존하는 느낌이 없어요. 드리블은 그냥 내가 플레이하는데 하나의 수단일 뿐. 네. 이외에도 뭐 간결하게 네. 주거나 동료 활용하는 네.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3대3, 2대2 때가 가진 장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1대1에서 벗겼어요. 아니면 1대2인데 더블팀인데 벗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비는 방금 전에 방금 우리 2명 벗겨냈으니까 야 못 벗기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좁혔어요. 그래서 고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2명이 이렇게 끌어당겼어요. 둘 사이로 그냥 뒤로 패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A를 생각하고 있다가 B에 당하는
비해당했네. 그럼 또 이제 다음번에 또 2대2가 또 왔어요. 그러면 야 아까 비했으니까 이제 다시 좁혀야겠다. 그러면 또 벌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더블 뛰면 그냥 벗겨 나가는 결국 그거는 그러니까 상대한테 선택지를 계속 강요를 하는 거네. 2지 3자 3지 3자 주는 거지. 계속 고민하게 하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 저거 하고 저거 생각하면 또 이거 하고. 근데 이게 2007년생이 하는 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좋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거죠. 기술적인 완성도가 그 상위 최상위 레벨이다 보니까 공격 포인트로까지 연결이 되니 이건 뭐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자, 야말 굉장히 잘했고. 자, 그 다음 여기도 이제 그 굉장히 재밌는 경기의 주역 중에 하나인데 아르다 귤러. 이제 바르셀로나 얘기했으니까 또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이제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2005년생이고. 여기도 스탯은 좋습니다. 아주 좋았고 득점도 이제 원더골이 나왔죠. 진짜 그 거리도 거리였는데 임팩트도 너무 좋았었고 뭐 득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능력이 참 대단했다라고 이제 귤러도 평가를 받았는데 이 귤러가 가진 특장점 그리고 뭐 이제 그런 포지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이제 좀 적합하다고 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레알 마드리드 스쿼드가 특히 중앙이 워낙 훌륭하니까 윙으로 이 선수는 결국 뛸 수밖에 없고 우측 윙이 이제 된다는. 그리고 윙으로 뛰었을 때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옵션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미드필더한테 본인이 폭을 벌려서 있다가 딱 패스를 주는 거. 그래서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동료를 더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미끼 삼아서 본인이 왼발 각도 살려서 드리블해서 들어오는 그런 플레이들이 좀 가능한 선수라고 보거든요. 저는 오른쪽 윙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주원이 형이 요즘에 영상 분석 많이 하면서 맞아요. 주원이 형이 영상 보면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선수가 항상 고개가 올라가 있어야 되고 두리번두리번하는 그런 시야가 항상 트여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귤러도 그게 되거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그럴 때 침투하는 발베르데나 공격진들이 워낙에 우수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선수는 피지컬적인 단점이 좀 많이 좀 더 압박을 받으면서 들어올 수 있는 중앙보다는 조금 더 공간이 나오는 측면으로 벌려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더 기동력 좋고 뭔가 더 신체 능력 있는 선수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지금 튀르키예에서의 활약상도 뭐 좀 너무 좋은 상황이고 장코치님은 이 귤러라는 선수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귤러는 좀 많이 크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일단 레알 마드리드 뭐 임대액이 계속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안 나가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하나 높게 평가하는 게 축구적인 것도 축구적인 건데, 그러니까 그 태도라는 면에서 임대를 이제 시즌 중에 계속 이제 보내려고 좀 했어요. 네. 보내려고 하고 이제 스페인 쪽 보도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본인이 계속 안 나간다고, 난 여기서 챌린지 한다고, 여기서 이제 내 경쟁해서 이제 하겠다고 계속 남는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얘도 이제 2005년생이잖아요. 그쵸. 2005년생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웨데고르 같은 경우도 그랬고, 옛날에 예, 이 나이 때면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솔직히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리고 이런 선수들은 연령대별로 계속 항상 무조건 뛰어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 좀 타협을 할 만한데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내가 여기서 출장 시간을 확보하겠다고 그 뭐 고집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가치관을 계속 밀고 가는 거에서 저는 솔직히 좀 크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부상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못 나오는 기간도 있었음에도 그런 네. 선택을 한 거고 사실 가깝게 보면 페데 발베르데는 사실 임대를 가가지고 성공해서 결국 돌아온 케이스고 네. 이제 레알의 이제 주전으로 자리 잡게 된 케이스인데 네. 이제 그런 길보다는 본인은 그냥 레알 마드리드에서 계속 경쟁하겠다는 네. 걸 선택한 게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할 만한 태도적인 부분이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축구적인 걸로 특히 공 가졌을 때로 얘기하면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왼발잡이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이제 좀 직접적으로 뭔가 맞댈 수 있는 선수는 뭐 약간 포든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포든이랑은 약간 이게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포든은 미드필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측면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선에 막 공격형 미드필더로 있을 수도 다양한 있지만, 포지션 또 뛰니까. 네, 근데 포드는 그게 수비를 벗겨내더라도 그러니까 미드필더로 벗겨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을 가지고 수비한테 내가 가서 걔를 벗겨낸다기보다는 공을 받는 시점에 극강의 세부적인 몸 방향, 몸 바디 포지션이랑 컨트롤을 하는 순간 수비를 벗겨내는 거예요. 1대1을 해서 이제 벗겨내는 개념은 조금, 물론 벗겨내기도 하지만 좀 적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왼발이고 공간이 좁아졌을 때 기술적인 우위가 있고 이런 건 똑같지만, 근데 귤러는 그게 아니고 공을 가지고 내가 공격적으로 가서 수비를 벗겨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레가테아도르죠. 그러니까 포드는 픽서예요, 픽서. 그러니까 영어로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수비를 고정시키고 고정되는 순간 컨트롤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이제 귤러는 벗겨내는 거죠. 아. 그 수비를 벗겨내는 드리블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저는 좀 뭐 물론 디테일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엔 약간 아자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아자르. 오. 오, 네. 오, 같은 레알 마드리드. 네. 저기 물론 죄송합니다. 좀 막판에 그렇게 안 되면 네.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근데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차이가 있지만 근데 좀 선수 캐릭터 자체는 좀 약간 그렇다. 좋습니다. 귤러 받고. 네. 그 다음 이제 얼마 전 포르투갈을 또 이제 지옥에서 구해낸 아하. 치코 콘세이상, 네. 세르지오 콘세이상의 넷째 아들입니다. 여기도 이제 아들들이 다 축구 선수고, 콘세이상이 사실 이제 포르투에서 아약스로 떠났지만 성적이 기대 이하였고, 근데 이제 포르투 리턴한 이후에 상당히 괜찮은 활약을 보이면서 2023-2024 시즌 기준으로 27경기 5개의 골과 4개의 도움. 폼은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고, 여기는 2002년생이라 앞에 언급했었던 선수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어려요. 핀란드랑 6월 A매치 때 도움 2개 기록하면서 활약 좋았고, 체코전에 이제 막판 교체 투입되면서 결승골 넣고, 우리 호날두 선생님과 이제 감격의 포옹을 하면서 상당히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중요한 교체가 됐는데, 이 치코 콘세이상이라는 선수의 스타일적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이 선수는 이번에 포르투와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네. 붙었을 때 아스날이 많이 위협을 좀 받았어요. 이 선수의 드리블, 기술 이런 부분들이 꽤 좋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콘세이상을 얘기할 때 뭐 드리블 좋고 뭐 크랙 기질이 있는 거는 이미 그때도 보여줬고 포르투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사실일 거라고 보는데, 저는 포르투의 윙 자원들, 측면 자원들, 그리고 이 콘세이상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또 하나는 수비 가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콘세이상 감독, 아버지가 이제 세르지오 콘세이상이잖아요. 세르지오 콘세이상 감독이 포르투를 이끌 동안에 4-4의 플레이 시스템의 운용이 많았고, 그 윙들까지도 꽤 많이 수비 가담을 하면서 내려올 땐 조직적으로 내려와주고, 올라갈 땐 이 선수들이 볼을 좀 이렇게 끌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공격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치코 콘세이상이 그 위치에서 뛰면서 저는 수비 가담이나 전체적인 적극성이 많이 더 발전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품는 팀은 이 선수의 적극성에 많은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적극성이 때로는 아쉽게 드러날 때도 있어요. 아버지 그 세르지오 콘세이상이 되게 다혈질이어서 예전에 포르투 감독 시절에 약간 가투소 느낌이야. 제가 그때 기사를 봤는데 B팀인가 어디 유스팀 경기를 보러 갔다가 상대팀 팬이랑 감독이랑 싸움 나가지고 막 말리고 막 관계자가 말리고 들어왔는데, 포르투 팬들조차도 제발 여기저기서 싸우지 좀 말라고 막 그런 어떤 반응을 쏟아낸다는 그 포르투갈 쪽에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성격이 좀 이어졌는지 아들인 치코 콘세이상도 경기 보면 약간 본인이 짜증을 못 이겨가지고 화내고 좀 다혈질, 그러니까 좀 수비 가담할 때 괜히 거칠게 좀 들러붙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조차도 저는 이 선수가 좀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 그게 분명 경기에서는 좀 적극성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보도를 보니까 7월 중순까지 한정해서 바이아웃이 3천만 유로라는 루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이아웃, 이건 루머기 때문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죠. 2위 기사들에서는 뭐 5천만, 6천만 유로의 이적료로 좀 책정이 돼 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선수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여름에 좀 핫한 매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사실 나이로 따지면 같은 범주에 묶어야 되긴 하는데, 뭐 활약 빈도 고려하면 여기는 좀 차원이 다른 위쪽이라, 뭐 벨링엄, 무시알라, 베리츠, 이쪽은 뭐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뤘던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시는 게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비 시몬스나 뭐 지르크지, 뭐 벤야민 시에스코, 자이르 에메리 이런 선수들도 이제 다 2000년대생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유로 때는 뭐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확실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근데 이전보다 유로 이제 이런 그 국제대회 봤을 때 나이가 확 어려진 느낌이 나긴 해요. 많이 어려졌죠. 옛날에는 어리면은 18, 19? 18도 별로 없었고 19? 20이면 진짜 어리다 그랬는데 16, 17이면 사실 16, 17이면 이게 고1? 고2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자이르 에메리가 17살이고 17살이면 그쵸, 한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는 거죠. 와, 고1, 고2 생각해보면은 그때 진짜 말도 안 됐는데, 난 고1, 고2 때 그 대학교 형들하고만 해도, 아니 고1 때 고3 형들하고만 해도 엄청 아저씨 같았거든? 나는? 네. 와,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선수들은. 그러면. 대단하죠. 네. 네. 그리고 야말은 지금 그 얘기 되게 많잖아요. 학교 숙제 가져와가지고 유로에서 하고 있고, 근데 대표팀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낙제만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인터뷰를 하니까. 농담이지. 아니, 그러니까 농담이죠. 낙제시키고 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좀 뭐 왜 기분 나쁘게. 유로 끝나고 돌아왔더니 F가 예를 들어서 막 나라든지. 유로에서 막 스페인이 졸라 좋았어. 네. 뭐 한 4강 가고 뭐 예를 들어 막 우승했어. 근데 라빈 야말 낙제. 이렇게 안 되지. 되면 후연하는데 선생님이 야 너 학교 안 오냐 이러시고. 네. 야말 오늘 좀 부진하던데 선생님이 저한테 지금 메일이 왔는데 F라고 압니다. 이러면 지금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1년 꿇어야 되는 거죠. 유급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선수들의 활약도 저희가 이제 영상 통해서 계속해서 또 만나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저희는 오늘 히든풋볼 여기서 조금 일찍 마감하고 개눈깔의 시선 영상을 활용해서 클립으로 따로 제작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올라올 때도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모든 히든풋볼 목요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여름의 축구 축제 유로 2024 TVN 스포츠